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변화에 대해 함께 살펴볼 김혜지 강사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더 이상 자유롭게 누릴 수 없게 됨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는 말 그대로 멈춰섰었고 일상생활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무직의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블루칼라의 업무들은 점점 더 자동화되었습니다. 줌 화상회의도 일상화되고 닌텐도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가장 트렌디한 가상 공간으로서 큰 인기를 끌었지요. 이러한 변화 가운데 오늘은 유통, 여행, 교육, 의료, 금융, 외식 이렇게 총 6가지 분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넌센스 퀴즈 하나. 부처가 다시 태어난다면 첫말이 무엇일까요?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닌 천상천하 스마트존입니다. 그 이유는요. 현 시대를 알파 제너레이션 시대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입에 물고 태어난 세대 13세에서 17세 인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이 5년 뒤, 10년 뒤 소비 주체가 되면 세상은 더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디지털 상호작용이 되어 온오프의 구분은 없어진 시대가 되었고 스마트폰이 창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이후 시대가 열린 걸까요? 4차 산업혁명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대시대는 과거에 10년 걸릴 일이 10일 만에 이루어지는 시대지요. 영국의 병원은 10일 만에 원격 진료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유럽의 매장은 15일 만에 온라인 스토어화, 한국 기업은 40%가 원격 근무 체험을 하는 등 지금 시대는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국내외 많은 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를 누리는 산업도 있으나 오프라인 대면 접촉 위주의 업종은 문자 그대로 죽어가고 있고요. 특히 항공, 숙박, 여행업의 타격이 큰데 견고한 기업들까지도 무급휴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비 트렌드 역시 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의 산업 변화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소비 트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면하지 않고 소비하는 언택트 소비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30이 주 이용층인 온라인 시장에 50대 이상 인구가 대거 신규로 진입했습니다. 식품, 가구, 서적 등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품군의 온라인 소비가 급증했는데요. 식품은 50%, 가구는 28%나 늘었습니다. 신규 이용자의 구매액 절반 이상이 이 상품군을 주로 구매한 50대 이상 이용자였는데 결론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에 친숙해진 50대 고객이 새로이 온라인 시장에 진입하고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도 온라인에 머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 배달이나 문 앞 세탁 배달 서비스 등 생활 편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요가나 헬스장, 그런 커뮤니티 시설 예약이나 도서 대여 서비스도 오프라인이 아니라 모바일 주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 유통 매장 등 매장 내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죠.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로 대표되는 모바일 앱 주문,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키오스크 주문, 운전 중에 차 안에서 주문을 받고 차 안에서 음식을 받는 드라이브스루, 테이블 주문, 로봇 서빙 서비스 등이 그 예인데요.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는 22%까지 증가했습니다. 홈과 이코노미가 합쳐진 홈코노미, 집안에서 소비 활동을 일컫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밥이 재조명을 받게 되었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음식점 매출은 평균 15%나 감소한 반면 집밥 요리를 위한 식료품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네요. 집에서 밥만 먹나요?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고 집콕이 일상이 되자 집에서 취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의 콘텐츠 소비가 늘어난 것인데요. 넷플릭스나 티빙 등 OTT 이용자가 증가했고요. 의류 잡화는 마이너스 22%, 화장품은 마이너스 14%로 외출 관련 소비는 줄었습니다. 재택근무 등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집안 인테리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또 다양한 취미 생활을 집에서 하다 보니 집이 작업실이 되기도, 영화관이 되기도, 헬스장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집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화점 업계에서도 전체 매출은 마이너스인데 가정용품 매출은 18.4%나 증가했고요. 리모델링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이케아는 1,000호의 도시명 매장을 유치했고 한샘은 20년 매출이 25%, 영업이익이 172%나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번엔 건강한 삶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해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선 면역력 유지를 위한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네, 유기농, 건강기능식품, 홈트레이닝 상품들이죠. 코로나에 걸려도 면역력이 강하면 중증으로 발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홍삼 판매량이 늘었다는데 덕분에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을 헬스장으로도 만든다고 했었죠? 헬스장에 가면 사람이 많다 보니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었는데 아령이나 스테퍼 워킹머신과 같은 운동기구들에 관한 키워드 검색량이 이전에 비해 99%, 즉 2배가 늘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위생용품에 대한 소비도 같이 늘었는데요. 손소독제나 물티슈, 알코올 티슈, 마스크, 페이스실드 말하지 않아도 이에 대해선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업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관리 방역 수준이 강화되고 또 스니즈 가드라는 고객 대면 장소 중심의 안심 가드가 실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소비가 활성화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업자가 21년 만에 최대치에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올랐습니다. 가성비 좋은 PB 상품만 수요가 증가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와중에 가성비가 뛰어난 유통채널 수요는 증가했는데요. 모바일 중고시장, 당근마켓이 급성장했죠. 무려 170%나 성장했고요. 번개장터도 154%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상 소비 심리가 증가하여 명품, 럭셔리한 외식이나 호캉스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특히 요새 오픈런 아시나요? 보상 소비 증가로 명품 매장으로 수요가 집중하고 있는지 백화점에서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매출 역시 19%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바꾼 일상의 소비 트렌드를 이렇게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산업별로 어떤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은 집에 오래 있으니까 가구 교체, 오래된 물건은 당근마켓에 팔고 있는데요. 유통시장에도 굉장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코로나 덕에 근거리 쇼핑 채널을 중심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요. 대형마트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우니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는 대형마트는 잘 가지 않아서 객수가 줄어든 것인데요. 대신에 한 번 나가면 대량 구매를 하기에 객단가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바이러스와 불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건강식품을 많이 찾고 가성비가 좋은 초저가 상품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한 소비로 명품과 같은 완전 고가 상품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용품, 예를 들어 가드닝, 게임, 홈트레이닝 용품, 그리고 골프나 캠핑 용품이 잘 팔리겠습니다. 이처럼 재난은 소비 형태를 바꿉니다. 2002년 중국 사스 발병으로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었었고요.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내 사회 인프라들이 무너지면서 이들의 기능을 생활 밀접형 유통 채널인 편의점이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편의점 업체들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편의점 업체는 지역사회 인프라로서 지위를 확보했죠. 코로나는 이러한 미래를 앞당겼습니다. 사실 온라인 쇼핑 매출이 증가하는 중이었어서 향후 일어날 일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미래를 앞당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홈쇼핑은 라이브 커머스로 대체 중으로 현재 쿠팡, 네이버,
그립 등 라이브 쇼핑을 하지 않는 유통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쇼핑 형태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는 올 초에 생필품 위주 쇼핑은 특가 창고를 오픈했고, 배달의 민족은 소분한 식재료를 배송 판매하는 비마트를 런칭하면서 온라인 슈퍼마켓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온라인 장보기가 시작된 것이죠. 제가 곰탕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행사 때 막 엄청 사서 이렇게 싸가지고 지금은요? 아까워서 먹는 거죠. 이제부터 1인 가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소비자들이 사골곰탕 10팩을 15,000원에 구매했다. 그럼 한 팩에 1,500원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5팩만 먹고 나머지는 못 먹고 버렸다. 그럼 한 팩에 3,000원을 먹게 되는 셈이죠. 냉장고 먹기는 끝났다. 2개를 사면 하나를 이렇게 공짜로 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사면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거죠. 나도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 돈을 모으려면 마트에 가지 마라. 뭐 찾으세요? 그 평소에는 굴러다니다가 꼭 필요할 때 없는 그런 거. 예를 들면? 국물에 말아먹을 밥 한 공기? 후식으로는 사과 하나? 입가심으로는 메로나. 물 끓일 때 너구리. 역시 중요한 건 타이밍. 지금 바로 온다고요? 배달이 내일 오는 거 봤어요? 그렇게 비마트가 왔다. 라면에 밥 말아 먹는 너무나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모습으로 공감대를 사는 동시에 초소량, 번적 배달을 강조합니다. 비마트는 냉장고 안 식재료를 3일치까지 줄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허마 센싱, 즉 냉장고를 없애겠다는 중국의 한 업체의 캠페인과 유사합니다. 이게 뜰 수 있었던 것은요, 한국 1인 가구가 4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가족 단위 장보기는 무의미하다는 게 업계의 시선입니다. 초소량으로 그때그때 장을 보는 온디맨드 주문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온라인 장보기, 생각나는 업체가 또 하나 있죠. 네,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는 샛별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전날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새벽에 문 앞으로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는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가지 않고 온라인 사이트나 어플로 손가락 터치 하나로 장바구니를 담고 언택트로 결제하며 편하게 식재료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들이 많이 죽겠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형 유통업체에게 또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온라인 슈퍼마켓 시장에서도 점차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승기를 잡을 것인데요. 대형마트들은 코로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자사 온라인몰로 트래픽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요.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온라인 쇼핑에 익숙치 않은 세대 또한 온라인 장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나 SSG 구매 고객들을 보시면 아시게 되십니다. 이렇게 온라인 장보기가 활발해지면서 배달을 하는 운송업체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소비의 온라인 쏠림 현상으로 올해 2월
온라인 카드 승인액은 9조가 넘었고요. 온라인 쇼핑몰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택배 시 포장재인 골판지 수요도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의 창시자 마윈은 앞으로 미래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어느 국가에서 상품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온오프 경계가 사라지면서 국경 없는 유통도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미 미국의 아마존부터 중국의 알리바바, 그리고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우는 쇼피에서 많은 이커머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윈은 10년, 20년 내에 새로운 소매 형태인 신유통이 시작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신유통이란 오프라인에서 체험하고 온라인에서 주문 서비스를 하며 물류 시스템은 첨단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는 융합 형태의 유통입니다.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의 경계는 점차 사라질 전망인데요. 오프라인 업체들은 온라인으로 확장하고 싶고 온라인 업체들은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 변화에 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가는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화와 온라인 점유율 확대를 위한 언택트, 무인 점포 등을 코로나가 앞당기고 있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멸종 시대도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 다들 아시죠? 이 월마트도 빅박스 리테일러 시대의 종언을 얘기했습니다. 월마트는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개편했고 기존 매장은 피크닉 수준으로 체험과 픽업, 아이쇼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장에 들러 상품을 픽업해서 코로나를 피해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는 사라지고 옴니채널 플레이어만 살아남는다. 직원을 디지털 전사로 육성할 것이며 신속한 피벗, 변화와 버추얼 공급망을 갖추는 유통업체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유통으로 진입한 유통가에 대한 영상 보시면서 유통산업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올해 유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죠. 외출과 대면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공룡들은 혹독한 일년을 겪은 반면 온라인 기반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시장 지배력이 더 커졌습니다. 네, 새해 유통업계는 어떤 변화에 나설지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오프라인 유통 공룡들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앞에서 맥을 못 쳤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확진자 동선이 확인될 때마다 영업을 중단하거나 조기 마감해야 했고 매출 감소와 적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틈을 뚫고 승자가 된 건 온라인 쇼핑몰들이었습니다. 쌀이나 물 등을 시작으로 조금씩 늘어나던 식품 소비는 새벽 배송이 등장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새벽 배송을 특화한 마켓컬리는 올해 연매출 1조 원을 내다보고 있고 쿠팡은 10조 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올해 온라인 쇼핑 시장은 160조 원대, 2년 후에는 200조 원대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온라인의 매출 속도도 커지고 점유율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거의 50대 50으로 지금 대한민국 가고 있거든요. 배송 시스템의 자동화가 상당 부분 새로운 어떤 경쟁 요인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싶고요. 새해 유통과 온라인 전쟁의 최대 승부처는 물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등 기존 이커머스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물류 네트워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후발주자로 나선 기존 유통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거점으로 물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소비를 중심으로 유통업계의 재편이 가속화하면서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쟁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도 돌파 감염으로 인해 막막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행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수기만 되면 줄곧 해외로 떠나던 사람들은 발길을 뚝 끊었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항공사, 여행사 등 이 관련된 모든 산업은 그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 사태는 진행 중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장기전에 지친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대신 국내 여행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죠. 타격받은 여행산업의 실태에 대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자 관광업계가 비대면, 비접촉 여행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떠나는 해외 투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연말 연시 비행기 안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일몰 일출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을 찾는 사람들이 꼭 한 번 들린다는 인기거리입니다. 화면에 마스크를 쓴 관광 가이드가 나타나 이곳저곳을 보여주며 구수한 입담을 곁들입니다. 영화상에서 빨간색 택시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게 1985년도 초반에 이 빨간색 택시가 도입이 된 거예요. 코로나19로 외국 여행 갈 수 없게 되자 한 여행사가 기획한 온라인 해외 투어 상품입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시청하고 투어 가이드비로 10,000원대 정도 내는데 9월 말 첫 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6,0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호응이 뜨겁자 현재 9개 나라에서 진행 중인 이 상품을 더 많은 나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유럽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미주나 호주 그리고 아시아 지역 쪽으로도 이 랜선 투어 많이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늘길만 돌다 오는 비행 상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4개 항공사가 5개 상품을 내놨는데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반도 이렇게 전경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라서 좋은 기회 같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하늘에서 일출이나 일몰을 감상하는 이색 상품도 출시됐습니다. 얼마 전 비행기 면세 쇼핑도 허용되면서 조만간 외국 상공을 돌고 오는 비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 리조트에선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스스로 체크 인아웃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로비 대신 드라이브스루 발열 체크를 거쳐 키오스크에 정보를 입력하면 비대면으로 객실 키를 받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약 없는 불황을 이겨내려는 관광업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에 관련된 소비자의 행동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쇼핑과 경험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고요. 가상현실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위생 기준은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여행 중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필수가 되었죠. 경기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여행산업 회복 추세도 결정되겠는데요. 바이러스의 심각도와 확산 정도,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 여행 제한 정책과 국경 개방 정도가 그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산업의 변화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 칼바람 맞은 여행산업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비행기,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타보셨나요? 코로나19 터널이 끝나면 여러분은 어딜 가장 먼저 가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그때쯤에 여러분의 여행을 설계해줄 여행사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발이 꽁꽁 묶인 올 한 해 그 많은 여행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유투어와 여행박사가 폐업하는 등 여행사 수백 곳이 사라졌습니다. 업계 1위 하나투어는 내년 3월까지 전 직원 무급휴직을 연장했습니다. 2020년 여행사 직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투어에서 5년간 근무한 A 과장은 올해 6월부터 휴직 중입니다. 휴직에 들어가기 한 달 전에는 밀려드는 취소 업무만 했습니다. 부양 가족은 2명, 매달 300만 원 웃돌던 월급 통장 잔고는 빈지 오래입니다. A 과장은 생계가 어려울 때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습니다. A 과장보다 형편이 좀 나은 동료들은 휴직을 하고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시험에 매달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쿠팡 플렉스, 편의점 알바와 같은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을 한 적이 없어서 4월 달에는 취소 업무만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되고요.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이직 준비하고 나이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직했으면 하죠. 이 업을 안 했으면 하는 거죠. 아니요, 아직 일단은 지금 뭐 하나투어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직 하나투어 직원은 2,500명입니다. 지난 6월부터 필수 인력 300명을 제외한 전원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금으로 임금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이달에 종료되면서 하나투어는 무급휴직을 시작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 작업이라고 의심하지만 하나투어 측은 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합니다. 국내 여행업계 종사자는 대략 30만 명 가량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다니던 여행사에서 지난 1년간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일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휴직을 하더라도 고용 상태로 간주해 다른 일을 찾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 대표는 7년간 운영해온 여행사의 문을 사실상 닫았습니다. 평균 60억에 달하던 연매출은 코로나 확산 뒤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국내 사무실에 직원 6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5명은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텼고 1명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현지 직원들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비 대표는 코로나 이후를 고대하며 현재 네이버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내년이 어떻게 될지 지금 뭐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올해는 실적으로 뭐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 폐업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직원들 급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의식도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확대가 좀 더 됐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뭐 생활은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행업계에서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 협약으로 해외여행 재개에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시행되면서 여행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여행을 계획하고 비행기를 기다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행 산업을 크게 항공산업과 숙박, 그리고 여행 에이전시 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입니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항공사의 이코노미 좌석 판매가 어려워지고 LCC에는 치명적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LCC는 저가 항공사입니다. 대륙별로 한두 개의 대형 LCC만이 포인트 투 포인트 국가 간 여행 대부분을 점유하게 되고요. 국내선 수요는 국가 소유의 국적 항공사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장거리 노선은 중동과 아시아의 소수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 집중되고 대형 국적 항공사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여 국영화될 것입니다. 글로벌 항공 그룹은 국가 간 이해 충돌로 와해되며 중동과 아시아의 소수 대형 항공사들이 장거리 여행 수요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장거리 항공 여행이 감소하고 단거리는 탄소 배출이 적은 초고속 열차로 대체되겠죠. 항공기 내 중간 좌석을 비우는 방안은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기내식 서비스는 없어지고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될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2023년 항공 수요는 2019년 대비 35% 감소하고 육상교통의 수요는 5%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숙박산업입니다. 숙박업에서는 규모가 위기 극복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형업체들은 현금 보유에 여유가 있고 살균 로봇이나 무접촉 시설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위생 절차, 인증을 홍보할 여력도 있겠습니다. 고객들도 위기 이후에 신뢰할 수 있는 대형 브랜드를 선호할 것인데요. 반면 중소형 호텔 그룹은 낮은 가격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겠죠. 호텔은 방역을 강화하고 객실당 수익성이 감소하겠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충분한 대형 호텔 그룹만이 생존하고요. 중소형 호텔들은 인하된 가격으로 인수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숙박 관련 유니콘 기업, 오하이오라든지 손더 이런 기업들은 사라지거나 대형 브랜드에 흡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은 호텔 수영장을 홍보하는 대신에 방역 기준과 비접촉 기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요.
음식 서비스는 객실에만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염의 위험성을 감소를 위해서 객실 점유율을 낮게 유지할 것입니다. 도시나 관광객이 많은 해변 지역의 호텔들의 수요는 감소하고요. 이에 따라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30% 감소가 예상됩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수요는 20% 정도 감소하게 되고요. 공유 숙박 업체들은 덜 붐비는 숙박으로 인지되는 위생 수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이전시입니다. 상용 여행이 감소되어 수익이 감소해서 이것이 전통적인 네트워크 항공사에게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용 여행 업체 역시 감소하겠는데요. 강화된 회사의 출장 정책과 가상 컨퍼런스, 웨비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됨에 따라 상용 여행이 줄어들 것인데 여행업의 가장 수익성 높은 고객군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은 전통 여행사들은 초연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고 상용 여행의 감소로 소수의 상용 여행 업체만 남게 될 것입니다. 부킹닷컴이나 에어비앤비와 같이 특정 지역에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진정한 글로벌 업체는 유망 지역에 대해 그곳의 기회에 빠르게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탑승이나 입국 거절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보험 상품이나 환불 보장이 여행 상품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취소에 대한 빠른 환불, 대체 항공, 숙박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챗봇이나 머신러닝을 통해 운영 업무 및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게 필요하게 될 것이며 여행객의 건강 정보는 여행업 전체에서 필수적인 예약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번외 시나리오로 가상현실 여행의 시대가 열린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경험은 비접촉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가상의 보도 여행, 올림픽 육상 선수와 함께하는 요가 코스, 이러한 많은 가상 액티비티가 출시될 것이며 전 세계의 호텔들도 각 가정의 거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식스센스라는 해외 리조트는 온라인 웰니스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마이애미의 성인 전용 호텔은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가라오케 밤을 개최합니다. 여행지들은 가상세계 홍보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각 가정 소파에 앉아서 아마존 우림의 360도 풍경을 감상하거나 바다의 고래를 보거나 북극을 가상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랜드마크 빌딩들도 디지털 세계에 오픈되는데요. 이탈리아의 비잔틴 성당은 방문객들이 성당을 360도 관람할 수 있게 하고요. 런던 극장은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스트리밍하게 됩니다. 위기 속에 생존한 여행사들 또한 이러한 흐름에 함께 참여합니다. 가상의 세계는 사용자나 여행업체들에게 새로운 쇼핑 공간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여행업체가 제공하는 가상의 섬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행 상품을 미리 체험할 수 있게 되었죠.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사들은 할인 쿠폰을 제공하면서 구매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유명 관광지들은 방문객 시설을 대규모 관광을 위한 것에서 건강과 웰니스 서비스와 함께 트렌디한 칵테일을 제공하는 라운지로 변경하며 화산의 분출을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AR 헤드셋을 포함한 가상 서비스는 방문객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겠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이 된다면 대부분의 장거리 네트워크 항공사는 무너지고 근거리 포인트-투-포인트 항공사로 전략을 수정하게 될 것이고요. 소수의 대형 LCC들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 국내선과 근거리 여행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첫 번째 폐쇄 이후
자동차 극장으로 변경되기도 하고 이후 운항편이 아예 없어지겠네요. 대부분의 공공교통시설들은 여행의 황금기를 알려주는 랜드마크로만 남고 지역 거주자를 위한 공용공간으로도 변모하겠죠. 호텔 시설들은 폐업하고 주거공간이나 공용공간으로 변화되고요. 공유 숙박은 장기 투숙 시장에 집중하면서 에어비앤비는 원거리 근로자들이 수개월씩 체류하는 객실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도시 외곽 혹은 지방의 소형 숙박시설들도 국내 숙박의 대안으로만 명맥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여행이 가상여행으로 대체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아무리 가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더라도 직접 가느니만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시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사람들은 자유로운 여행에 늘 목말라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 네컷과 같이 여행을 사진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한 사진을 미션이나 게임의 형태로 수집하기도 하고 본인의 여행기를 타인과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또 추천 게시물을 선정되면 또 다른 여행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며 그 효과가 무궁무진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며 거리두기와 답답한 마스크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민주화 시위와 코로나19, 보안법 시행에 따른 제재로 홍콩의 관광산업은 초토화됐습니다. 지난 6월 홍콩에 입국한 사람은 14,600명으로 1년 전보다 99.7%가 줄었습니다. 홍콩의 여행사들이 이런 삼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가상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Well, I joined the tour because during the pandemic, it's quite boring and there's not a lot you can do. And when I found out about the tour, I just thought it was really interesting. 개인들의 기부와 정부의 지원으로 이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가상 투어를 실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에 관심이 쏠리면서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 가상 여행은 하룻밤 사이에 70명의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The feeling is a bit surreal. You talk to a mobile phone, but you know that you're actually interacting with dozens of people who are so eager to experience the street and also to know what's happening in the street. 이 가상 여행 프로그램은 1시간 반 동안 참여자와 가이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참여합니다. 8명이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스튜디오에서, 다른 팀은 현장에 나가 서로 묻고 대답하고 고객들의 반응도 조사합니다. So locally, we'll diversify the program, but we're also thinking of turning it into a program that can appeal to overseas guests. So, for example, talking about Hong Kong's history and what is happening to Hong Kong at the moment. 이 회사는 다음 달부터 가상 여행 참가자 한 사람에 13달러, 우리 돈 15,000원 정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가상 여행은 실제 여행보다는 못하지만 코로나19로 하지 못하는 여행의 욕구를 달래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는 깊은 바닷속 지진이 일으키는 쓰나미처럼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모든 것을 쓸어가는 변화가 닥칠 것입니다. 미네르바 스쿨의 설립자인 벤 넬슨 CEO가 카이스트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포럼에서 이와 같이 예견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를 따로 두지 않고 학생들이 세계 7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인터넷 기반 라이브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혁신 대학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은 어느덧 1년을 훌쩍 넘어가며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특히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 교육이 보편화되는 등 디지털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교육 산업 또한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각국 교육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코로나 시대, 세계 각 나라의 대학교 강의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학교에 조사를 했더니 아시아권 대학의 경우 평소 학생들이 수줍음이 많고 발표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더라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학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혼합형 학습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지요. 이들은 앞으로 지식의 대세가 서구에서 동양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답했으며 유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했습니다. 혹시 메타버스라고 아시나요? 요새 굉장히 핫한 키워드이죠. 메타버스란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용어로 기존의 가상현실보다 확장된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놀고 일하는 공간이 디지털 속에서 구현되는 3차원 가상세계죠. 입학식, 축제, 대입 설명회,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취소됐던 행사들이 이러한 메타버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업도 현실과 똑 닮은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메타버스로 몰려가는 1020 세대가 늘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교육시장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 겟더타운에서 열린 개강 파티 살짝 엿보고 올까요? 몇 학번이세요? 몇 학번이게요? 16. 16이요? 1호. 나도 1호. 1호. 종팔인데? 상상도 못한 화석의 등장에 말을 잇지 못하는 학생들. 게임 같기도 하고 화상회의 같기도 한 것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번호 선배님이. 제페토, 로블록스. 요즘 어린 친구들의 놀이터로 불리는 가상현실 공간들이죠. 어른이들도 길어지는 비대면 생활에 지쳐가면서 좀 더 재밌는 무언가를 찾아 나섰어요. 최근 순천향대학교는 가상현실 플랫폼을 활용해서 세계 최초로 아바타가 참석하는 메타버스 입학식을 열었는데요. 살아가는 2021년 신입생 여러분. 각자의 개성을 표현한 아바타에 꽈잠바도 입히고 다 같이 입학 선서도 하니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그나마 달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IT 기업의 성지인 실리콘밸리에서는 특별한 가상 오피스가 유행이래요. 실제처럼 대화와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온라인 네트워킹 툴 게더입니다. 게임 바람의 나라를 연상시키는 2D 맵부터 캐릭터까지 이동도 WASD키 또는 방향키로 하면 돼요. 게임인가 싶은 것도 잠시 다른 사용자의 캐릭터를 만나면 자동으로 캠이 켜지면서 화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기한 프로그램이죠. 보여요? 하이. 완전 신기해. 학교나 직장에서 원래 같으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었던 일들을 재택을 하면서부턴 전화나 메시지로 대체해야 하니까 즉각적이지 못한 점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게더에서는 캐릭터 근처에 가면 바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연결이 끊기게 돼 있어요. 물론 대화가 곤란하거나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엔 마이크와 카메라를 끄거나 워크 모드, 비지 모드 등으로 설정해 놓을 수 있더라고요. 공간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고 최대 2,000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한 게더. 그래서인지 다양한 온라인 컨퍼런스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연세대학교에서는 게더타운을 활용한 동아리 박람회를 열었다고 해요. 비대면 동아리 박람회라 어떻게 꾸며질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민망하네요. 원래 저희가 동아리 박람회를 진행하게 되면 백양으로 양쪽으로 부스를 쫙 설치하고 지나가면서 구경하실 수 있게 진행이 되거든요. 페이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상호 소통이 어려우다 보니까 흥미 요소가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학교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만한 것들이 잘 없어서 저희가 직접 다 그려가지고 맵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의 아쉬움을 게더로 보완한 총동아리 연합회 학생들.
각 동아리원들도 함께 참여해 직접 꾸몄다는 동박타운을 둘러봤습니다. 네, 저희 학교 가운데 있는 학생회관 건물에 그 특징만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벤치도 지대로 딱 구현을 해놓고 이게 이제 학생회관 말고도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대강당, 또 중앙도서관, 백양관 이런 건물들을 만들었는데 건물들이랑 이런 세부 이미지 같은 데 만드는 데는 이틀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겟더는 이런 아기자기한 점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갖췄어요. X키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사물과 상호작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포스터나 동영상 링크를 달아둬서 바로 연결이 되게 할 수도 있고, 화면 공유, 화이트보드 같은 기능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함께 일하는 효과를 2배로 얻을 수 있어요. 그 밖에 Z키를 누르면 캐릭터가 춤을 추고, 다른 캐릭터에 막혀 이동이 불가할 땐 G키를 눌러서 유령 모드로 움직일 수 있어요. 게임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런지 줌에 지친 영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확실히 다른 메타버스와 차이점은 완전한 가상이 아닌 내 모습을 직접 비춘다는 점이죠. 몇 학번이세요? 몇 학번이게요? 16. 16이요? 1호. 나도 1호. 저 08인데. 와. 완전한 가상이었다면 제작진에게 이런 민망함도 없었을 거예요. 동아리 방을 가지 못하면 활동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많았어요. 그래도 빨리 학교에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소통과 개성 표현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메타버스는 하나의 놀이터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는데, 실제로 네이버 Z의 3D 아바타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경우 10대 이용자가 80%에 이를 정도죠. 교육기관과 기업도 시대 변화에 맞춰 발빠르게 교육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기업 CMS 에듀는 유명 IT 기업 유니티와 손잡고 메타버스 기반 코딩 교육 프로그램 코드 얼라이브를 내놓았습니다. 학습자가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로 활동하며 코딩을 익히는 프로그램입니다. 텍스트보다 시각적 자극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이 학습의 재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데 있어 메타버스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답니다. 아바타도 학습 효과 향상에 한몫하는 부분인데요. 대면 수업이나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할 때와 달리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니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덜 느끼고 실수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업 참여율을 높이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기업 호두랩스의 경우 학습자가 가상세계의 대륙을 탐험하면서 캐릭터들과 이야기들을 나누고 영어 실력을 키우는 호두 잉글리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메타버스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순천향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최근 2022학년도 대입 설명회도 캠퍼스를 본뜬 가상의 공간에서 개최했습니다. 건국대와 숭실대는 축제에 메타버스를 활용했는데 학생들은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퀴즈를 풀거나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낮아진 대학생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학생 간 연대감과 친밀감까지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생 창업 쇼케이스도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영상 콘텐츠가 촘촘하게 짜여지지 않으면 2-3시간 동안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피로감도 높아서 메타버스로 그 장소를 옮긴다는데요.
메타버스 열풍은 비단 학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서도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메타버스와 랜선 여행의 소통 방식으로 MZ세대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채용된 신입사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입문교육 프로그램에 메타버스 체험과 비대면 랜선 여행을 도입한 것이죠.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고 인공지능 AI와 가상현실을 융합한 디지털 콘텐츠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입사원 입문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또한 재택근무 중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에서 상호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고 신입사원들에게 첫 사회생활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그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신입사원들이 MZ세대인 만큼 새로운 소통 방식에 거부 반응 없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메타버스 체험은 신입사원들이 가상 공간에서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색다른 공간을 다양하게 체험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신입사원들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최근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피렌체, 이스탄불 등 유럽 유명 여행지를 선택해 2시간가량 랜선 여행을 즐겼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기업체에서 신입사원 입문 교육뿐 아니라 승진자 교육, 리더십 교육, 소통 교육 등 다양한 교육들을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